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곳은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 앞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거북선 모형이나 실물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선을 상상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제작한 거북선의 구조를 명확하게 기록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거북선의 재현과 창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제가 직접 상상 재현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모형 그리고 그림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은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순 우리말인 거북배로 표현하거나 한자어인 귀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북선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귀선이나 거북배로 명칭을 되돌리기에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선이나 거북배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거북선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선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실체로서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세상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거북선 역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거북선은 유물이 없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의 모습은 1979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작한 거북선 실물과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 의해 재현된 허상에 불과합니다. 거북선이 등장한 영화는 1962년과 1971년 제작한 성웅 이순신과 1977년 제작한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그 뒤 1979년 해군사관학교에서 거북선 실물을 제작하여 공개한 다음부터는 거북선의 형태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되었습니다. 거북선이 적을 무찌르는 통쾌한 장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였습니다. 1985년 MBC 드라마 임진왜란과 2004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있었고 1700만 관객을 동원한 2014년 영화 명랑과 2022년 영화 한산용의 출현과 2023년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북선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북선의 이미지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루이 다비드의 그림들이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북선의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각종 출판물에 의해서 창조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 역시 1979년 해군사관학교에 전시했었던 거북선 실물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북선이 사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 초기 태종 13년, 1413년인데요. 대마도 정보를 위해 거북선과 가짜 외선이 서로 싸우는 모의 훈련을 태종이 지켜보았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입니다. 그 뒤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1413년 태종 때 등장한 최초의 거북선에 관심을 두는 까닭은 당시 거북선을 활용한 모의 훈련 장소가 파주시에 있는 임진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거북선은 19세기 후반까지 주요 수군 기지에서 계속 개조되면서 계승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임진강 거북선과 조선 후기 거북선들은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건조한 거북선만이 실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거북선은 나무로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배에 탑재했던 유물도 발견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 유물을 발굴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6년 별 황자 총통 발굴 조작 사건에 의해서 해군의 명예만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거북선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내부 구조에 관한 상세한 직접 사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북선을 준복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북선 복원이 불가능함에도
실물 크기의 거북선을 재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과 지역 관광 자원을 창출하려는 지자체의 전략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원은 불가능할지라도 조선 후기 정조대왕 시기의 거북선들은 1795년 규장각에서 펴낸 간접사료인 이충무공전서의 귀선지제의 기록과 도면을 근거로 추정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충무공전서는 정조대왕이 유득공에게 명하여 이순신이 쓴 글과 관련 문건들을 총망라하여 편집 간행한 것인데요. 원집 8권 6책과 부록 6권 2책 등 총 14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충무공전서는 왕명에 의해서 이순신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편찬한 관찬사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된 사료 중에서 이순신 거북선과 관련된 가장 공신력 있는 사료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거북선에 한해서 학술적인 추정 재현만 가능하고요. 조선 초기나 조선 중기, 조선 후기 거북선 모두 복원 또는 준복원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이충무공 전서라도 있어서 조선 후기 거북선은 추정 재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거북선에 관한 논쟁들은 조선 후기 이충무공 전서에 기록된 거북선들을 추정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상상해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실물이 남아있지도 않고 기록도 빈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고요. 거북선 실물 재현 사업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타당하게 상상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조선 후기 정조 때의 거북선들부터 먼저 추정 재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순신 거북선 원형에 집중되었을 뿐 1795년 당시 실물로 존재했었던 통제형 거북선과 전라자수형 거북선을 추정 재현하는 연구들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거북선을 모형이나 실물로 제작하는 사업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더라도 재현에 불과합니다. 빈약한 사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충무공 전서에 기록된 조선 후기 거북선을 재현하는 작업은 추정 재현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거북선을 근거로 다시 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은 상상 재현일 뿐입니다. 추정은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는 논증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영역이지만 상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상상하는 것은 학자들만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거북선을 재현하여 임진강에 띄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파주시 측에서는 고증을 거쳐서 최초의 거북선을 재현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조선 초기 거북선과 관련된 사료가 없기 때문에 고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413년 조선 태종 때의 임진강 거북선을 추정하는 작업은 창제에 불과합니다. 상상으로 재현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근거로 다시 17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 초기의 거북선 형태를 상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임진강 거북선 사업은 대중을 상대로 한 이벤트에 불과하며 결국 문화 콘텐츠의 영역입니다. 역사학에서 다루는 학술적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이나 조선 초기 거북선을 실물이나 모형으로 재현하는 사업은 이충무공 전서라는 공신력 있는 관찰 사료에 수록된 도면을 분석하고 추정 재현하는 학술적인 논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파주시가 조선 최초 거북선을 관광 상품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은 항공우주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가 하늘을 나른 수레인 비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역사적 근거가 미약한 비거의 관광 상품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진주시 측이 대립해서 논쟁이 격화되었는데요. 파주시는 별 논쟁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거북선은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을 근거로 추정 재현할 수 있는데요. 통제연 거북선과 전라자수형 거북선은 내부 구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형태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선은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상상해서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상상 재현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으로는 그 유명한 내부구조 논쟁 외에도 철갑선 논쟁과 용머리 논쟁이 있습니다. 먼저 철갑선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학사학회지의 첫 번째 논문도 거북선 철갑에 관한 것일 정도로 거북선 관련 논쟁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철갑선 논쟁이었습니다. 철갑선은 거북선 지붕, 즉 개판을 철엽으로 깔고 철판에 철첨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철갑선은 일본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외국에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갑선은 나무 판자에 도축, 즉 송곳날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조차 거북선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뜻풀이할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철갑선이 정설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철갑선이 우세했으나 공신력 있는 사료에서 철갑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계에서는 장갑선을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거북선 모형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현한 거북선은 여전히 철갑선에 따라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육각형 철판을 씌우고 철침을 꽂은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이충무공전서에서는 전라자수형 거북선 지붕에 거북 무늬를 그려 넣었다고만 언급했을 뿐 철갑은 물론 칼이나 송곳을 꽂았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붕에 꽂았던 철 송곳은 임진왜란 당시 실제 전쟁에서는 필요했겠지만 실전이 없었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그 기능을 소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관련된 철갑선 논쟁은 당분간 철갑설과 장갑설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결국 장갑설이 정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재현한 거북선은 철갑설을 반영하였으며 여수시에서 재현한 거북선과 해군사관학교 3차 실문 거북선은 장갑설을 반영하여 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북선 용머리 논쟁입니다. 용머리 형태에 관한 논쟁은 결국 용머리의 용도에 관한 논쟁인데요. 용머리에서 화포를 쏘았다면 자라목, 즉 일자목 형태여야 되고요. 연기를 내뿜었다면 용머리가 굴뚝 역할을 해야 되므로 잔망경, 즉 기역자 형태여야 합니다. 돌진하면서 연기를 내뿜을 경우 거북선 내부로 연기가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용머리 형태에 관한 논쟁은 조선 후기 사료에서 일자목 형태를 취하고 있는 통제형 거북선과 기역자목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라자수형 거북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용의 입에서 포를 쏘았다는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을 통해 처음에는 화포를 쏘기 위해 일자목 형태였으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연기를 내뿜는 기역자목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용머리 형태와 화포 발사의 관계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이충무공전서에 따르면 통제형 거북선은 일자목 형태임에도 화포를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내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용머리가 없는 거북선 그림이 이순신 종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용머리의 정확한 기능과 위치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거북선의 구조와 형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신력 있는 직접 사료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직접 사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료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 고고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 고고학이란 유물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과거 유물을 사용했을 인간들이 했을 방법에 따라 실험을 하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실험 고고학을 맹신하거나 지나치게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때 KBS의 역사 스페셜과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실험 고고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신기전 발사 실험을 하거나 각종 화약 무기의 위력을 실험하거나 하늘을 나는 비거를 제작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사실로 간주해버리고 재현 실험을 하거나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과장하는 데 화약 실험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거북선들은 현대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처럼 초도함을 개발한 후에 자매함인 후속함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각 수영에서 여건에 맞게 개조하는 방식으로 계승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거북선들이 혼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제형 거북선과 전라자수형 거북선의 형태가 크게 다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거북선을 다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모습을 상상 재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 거북선을 근거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상상 재현하는 작업은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헤게모니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충무공 전서에서는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선 원형에 가깝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상상 재현할 때에는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20년을 주기로 실물 거북선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1978년 해군은 조성도 교수를 중심으로 2층 구조서를 반영한 국가표준설계 도면을 발표하였고 1979년 거북선 실물을 최초로 제작하여 전시하였습니다. 1차 해군사관학교 거북선은 전라자수형 거북선의 형태를 기본으로 통제형 거북선의 크기를 반영하였는데요. 지붕은 철판을 덮는 방식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거북선의 이미지가 바로 1979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작한 1차 거북선 형태입니다. 목선의 수명은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20년 뒤인 1999년에 2차 거북선을 다시 제작하였는데요. 조선 후기 전라자수형 거북선과 통제형 거북선을 융합했다는 점에서 1차 거북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2년, 23년 만에 새롭게 제작한 해군사관학교의 3차 거북선 실물은 기존 1차와 2차 거북선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현하였는데요. 통제형 거북선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거북선과 관련된 쟁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전라자수형 거북선은 잔망경 구조의 기역 자목이었으나 3차 거북선은 화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일자형 거북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작한 3차 거북선 실물의 중요한 특징은 거북선의 지붕을 덮고 있는 개판을 기존의 철판에서 나무로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철갑설을 포기하고 대신에 학계의 중론인 장갑설을 채택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 구조는 일부는 2층 구조설도 아니고 3층 구조설도 아닌 그런 절충형으로 재현을 했는데요.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후퇴 처리된 분할층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문은 활을 쏠 수 있도록 넓은 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밖에 노를 젓는 방식이나 화포를 배치하는 방식 등은 기존 1차와 2차 거북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노를 젓는 방식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한 해군사관학교의 3차 거북선 역시 기존 한국식 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을 해왔지만 기존 노를 젓는 방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는 노젓기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거북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던 이른바 한국식 노 패러다임은 사료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빈약한 근거에 불과합니다. 서양에서는 물을 밀어내는 오어만을 사용했지만 동양에서는 물속에서 휘젓는 노와 물 밖에서 물을 밀어내는 도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대형 군선은 물살을 휘젓는 노젓기 방식이 아니라 물살을 밀어내는 도젓기 방식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노적기가 아니라 도적기 방식으로 배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동안 오랜 시간 지난하게 논쟁했던 격군과 전투원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 문제도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조선 후기 거북선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성과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이순신 거북선을 상상 재현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신력 있는 사료에 적힌 근거들을 애써 무시하고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형태를 조선 후기 전라자수형 거북선 형태를 기본으로 상상 재현해 왔습니다. 이제 통제형 거북선을 토대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원형을 재현해야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원형을 상상 재현하는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선조 수정실록과 직접 사료를 중심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이충무공 전서는 후대에 기록한 간접 사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형태는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을 근거로 추론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해군사관학교 3차 거북선은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의 형태를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셋째,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은 조총을 주무기로 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화포를 주무기로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된 무기는 조총이 아니었는데요. 조총에 맞게 최적화된 조선 후기 거북선의 수많은 포효를 근거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수많은 화포를 장착한 전함으로 과대 추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통제형 거북선과 마찬가지로 후퇴 처리된 분할층 구조였을 것입니다. 최근 해군사관학교 3차 거북선도 후퇴 처리된 분할층 구조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도 조선 후기 거북선들과 마찬가지로 노가 아니라 도를 저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형태를 기록한 사료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직접 사료는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광해군 때 북인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기록된 선조실록을 인조 반정 후에 서인 정권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편찬한 실록인데요. 선조 수정실록에 묘사하고 있는 거북선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북선의 내부 구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배 위에 보와 판자를 놓아 거북등처럼 만들고 그 위에는 아군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십자로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칼과 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다.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입은 포구멍이 되며 뒤에는 거북꼬리를 만들어 꼬리 밑에 포구멍을 설치하였다. 좌우에도 총구멍이 각각 6개가 있었으며 군사는 모두 그 밑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사면으로 포를 쏠 수 있게 하였고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나는 것처럼 빨랐다. 전투 시에는 거적이나 풀로 덮어 송곳과 칼날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는데 적이 뛰어오르면 송곳과 칼에 찔리게 되고 덮쳐 포위하면 화총을 일제히 쏘았다. 화면은 1592년 5월 1일자 선조 수정실록을 토대로 제가 상상한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의 모형입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이충무공 전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을 토대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용의 목은 기역자가 아니라 일자목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1592년 5월 1일자 선조 수정실록 기록에 용의 입에 화포구멍을 설치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전라자수형 거북선과 같은 기역자목은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거북선 지붕, 즉 개판을 보겠습니다. 거북선 지붕, 즉 개판은 철판을 깔았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철갑설 대신 장갑설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대신 기록에 충실하게 칼과 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습니다. 우리가 사파나 영화를 통해 흔히 보았던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전면에 용머리 외에 2개의 화포를 더 설치한 것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에 충실하게 재현하려면 거북선 전면의 화표는 용의 입 한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조 수정실록에 거북선 측면의 화포 구멍 개수는 6개로 명확하게 언급하였음에도 전면의 화표 구멍 개수는 용머리 외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일단 한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3차 거북선에서도 전면과 후면은 화포를 한문만 배치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거북선처럼 용머리 좌우 또는 아래에 포구멍을 뚫으면 될 일을 굳이 번거롭게 용의 입에 화포를 설치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진에 돌격하면서 화포를 직사포격하여 적선에 구멍을 낸 후에 바로 용머리 돌출부로 충돌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영화 한산 용해출원에서 묘사한 것처럼 일단 용머리로 충돌한 다음에 화포를 발사하여 적선 내부로 포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용머리에 설치된 화포 구멍은 공격로를 개척하는 역할과 더불어 거북선의 공격 방향을 결정하고 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함교 역할도 겸했을 것입니다. 함교란 장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장수가 배를 지휘하기 위해 맨 앞 또는 한 가운데에 높게 만든 가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서는 용머리가 장대 역할을 하였으나 지휘관의 시야가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지붕 가운데에 높은 장대를 설치한 독특한 형태의 거북선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충무공 종가에는 장대와 용의 꼬리가 달려있는 독특한 거북선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대가 있는 거북선은 조선 후기 거북선입니다. 우리는 용머리만 알고 있으나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는 용꼬리도 설치하였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거북선의 후면에도 꼬리가 있으며 꼬리 아래에 총열이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 꼬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전쟁 시기에 굳이 꼬리 장식을 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용머리와 마찬가지로 거북 꼬리도 적선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돌출 장치로 추정이 됩니다. 거북선 후면의 화포 개수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거북선 전면과 마찬가지로 꼬리 아래에만 화포 한문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거북선 꼬리에 관한 논쟁은 전혀 없었는데요. 앞으로 거북선 꼬리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조선 후기 통제형 거북선이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원형에 가깝다는 이충무공 전서의 명확한 기록을 볼 때 조선 후기 거북선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내부 구조도 지붕 아래에 후퇴 처리된 분할층 구조였을 것입니다. 거북선 2층 공간에서 격군들은 중앙에서 돌을 젓고 공용 화기를 주로 운영하는 전투원들은 폐판 주변에서 화포를 발사했을 것입니다. 후퇴 처리된 지붕 밑에 있는 문을 통해서는 적선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활이나 승자총통 등을 발사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선 후기 전라자수형 거북선의 개판에 설치한 문을 참조해서 디자인했습니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천리방 먼 거리를 두고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진행된 사단 칠전 논쟁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의 수준이 크게 발전한 것처럼 1976년 남천우에 의해 시작되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된 거북선 구조 논쟁은 소모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전통 한성과 과학사 분야의 논중 수준을 크게 고양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거북선 관련 문화 콘텐츠가 끊임없이 제작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노를 좌우로 휘젓는 기존 패러다임이 아니라 물살을 밀어내는 돌을 젓는 방식으로 거북선 내부를 새롭게 추정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부터 거북선 구조 논쟁은 기존 노젓기 기반 3층설과 후퇴 처리된 분할층 구조의 거북선 내부에서 노가 아닌 돌을 저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논쟁하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돌을 젓는 일과 상황에 따라 활을 쏘면서 전투에 가담하는 조선 후기 첨격사부의 역할에 관한 제 주장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포함됩니다.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후속 연구를 통해 격군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전투원들의 군역 이행 방식에 관한 특징들도 밝혀질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이 사용한 조총은 조선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총의 위력을 실감한 조선은 임진왜란 후 조총을 쏘는 포수들을 위주로 군사 제도를 개편하였는데요. 조선 포수의 뛰어난 사격 능력은 나선 정벌 때 실전을 통해 실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나선 정벌은 조선 효종 때 연주의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조선과 청나라 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전투로 조선과 청나라 연합군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함포를 배치하여 적을 화력으로 제압하는 웅장한 거북선의 모습을 상상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에서는 오늘날 해군 함정에서 발포하는 포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에서 발사하는 포탄에는 신관이 없기 때문에 포탄이 적선에 부딪혀 충격으로 폭발하는 장렬탄이 아닙니다. 쇠구슬이나 돌 또는 대장군 전과 같은 비행체를 적선으로 투사하여 충격으로 적선을 깨부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군선들이 대형 함포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조총과 활과 같은 개인 무기를 주 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 군대는 개인 화기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군은 공용 화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개인 화기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계사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수군 무용론이 자주 제기되었고 평상시에는 쓸모가 없는 군선을 조운에 겸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자는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각선도보는 조선 후기 전선, 병선, 조선을 채색한 6장을 모은 도본인데요. 상장이 있는 전선 그림 1장, 상장을 제거한 전선 그림 2장, 병선 그림 1장, 남부지방의 조선 그림 1장, 북부지방의 조선 그림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선도본은 평상시에는 쓸모가 없는 군선을 조운에 겸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 위한 도본입니다. 즉, 군함을 화물선 겸용으로 개조하려고 만든 도본입니다. 각선도본은 조선 후기 수군의 약화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19세기 후반 이양선들이 출몰할 때에도 조선은 함포를 탑재한 군선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입니다.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처럼 공용화기인 총통을 주무기로 하는 군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조총이나 활을 주무기로 하는 군선 수준에 그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서양은 우리가 병자호란을 거친 시기부터 전열함 시대에 돌입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거대 전함을 건조한 거함 거포 시대로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여전히 조총을 주무기로 하는 연안 방어용 군선을 운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을 상상 재현해 보았습니다. 사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 재현은 학자들의 영역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상상 재현은 해군 관계자나 조선공학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거북선 연구자인 정광수 선생님은 보험업계에 종사한 금융인이었고요. 저 역시 국어교육학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상상 재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북선 구조 논쟁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